그 부족한 정도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기사들 반도 안 된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꼭 보면은 그 보도 밑에 민간 공급 물량 뭐 이렇게 적어놔요. 네. 그러면 공공에서 공급하는 물량은 집이 아닌가요? 그것도 집이잖아요. 아주 헬리오시티라고 아시죠? 송파. 급매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호가도 다 낮춰가지고. 그리고 압구정은 10억 낮춘 매물도 있어요. 현재 시장은 거래량은 급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호가가 낮아지면서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가격을 낮추면 살 사람이 생기겠죠. 가격 하락 효과가 이제 예측이 되는 거예요. 정상화를 위한 조정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 맡은 김예은입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 공급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또 거품이라는 말도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사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이야기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는 젊을 때 한 3, 4년은 일반 회사에서 기획실주에 근무하다가요. 30살 때인가 그때부터 부동산 시작해서 이제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겸임교수 또 뭐 숭실사이버대 겸임교수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 정상화론을 외치는 사람인데 일부에서는 이제 하락론자라고 이제 좀 폄훼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 물가 상승은 뭐 인플레이션 개념에서 당연히 자산 가치는 오르게 돼 있고 적정 가격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현재 특히 서울 수도권 집값은 그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뭐 헬조선이라는 단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걸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파서 한 7, 8년 전, 10년 전부터 정상화론을 이제 계속 외쳐오고 있고요. 다들 뭐 모르시는 분은 오늘도 대화를 나눠보면 저의 어떤 생각 그리고 세상에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있어야 미래가 있고 또 어른들이 있어야 또 후세들이 잘 지내는데 이게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집 때문에 세대 간 갈등까지 생기고 이래서 그쪽의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뭐 방송이나 강연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한문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2026년 들어서 서울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났다, 공급 절벽이다 이런 뉴스가 정말 많은데요. 교수님은 올해 서울 부동산 공급 물량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서울의 공급 물량과 입주 물량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입주 물량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죠. 우리가 2022년이죠. 그때 레고랜드도 있고 또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건설회사들이 뭐 부도도 많이 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유동성이 이제 경색되다 보니까 2022년 하반기부터 건설회사들이 하던 공사들이 주춤했습니다. 주춤해서 그러면 보통 그 일어난 해에 그러니까 보통 집을 짓기 시작하면 3년 정도 있으면 집이 준공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입주 물량이 되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22년이니까 3년을 더하면 25년이잖아요. 하반기니까 25년 하반기니까 올해부터 그럼 22, 23, 24는 좀 지었고요. 2022년, 23년도에 착공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6년도, 7년도에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하구나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족한 정도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기사들 뭐 반도 안 된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 꼭 보면은 그 보도 밑에 명확하게 민간 공급 물량 뭐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면 공공에서 공급하는 물량은 집이 아닌가요? 그것도 집이잖아요. 근데 그 물량을 다 더하면 심하게 적은 정도는 아니고요. 올해는 한 2만 8천 호. 작년에 좀 많았어요. 한 4만 호. 우리가 3만 호 보는데 작년 것들하고 연결해 보면 평균은 올해까지는 괜찮고 내년이 이제 조금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뭐 벌써 2월 달이잖아요. 시장 상황 보시면은 뭐 작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폭등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입주 물량만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고 공급 물량 측면에서는 올해 이제 서울에서 6만 호 공급 국토부에서 발표했죠. 그러면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3년
불행히도 바로 착공하는 게 별로 없고 27년, 뭐 29년, 30년 돼야 지어요. 27년은 별로 없고 그러면 29년, 30년이면 32, 3년 되면 입주하는 물량들이 꽤 나오는 거죠. 6만 원 정도가. 근데 그것도 시장에서 좀 참고해가지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한 모습이잖아요. 지금의 관망세가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하락의 전조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좀 빼뜨린 게 있는데요. 그거 말씀드리고 지금 질문 주신 거 말씀드릴게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논리는 한 부분은 맞습니다. 수요가 그대로 존재할 때. 근데 지금 현재 수요가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잖아요. 이번 질문하고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적다고 해서 집값이 항상 오르는 건 아닙니다. 역으로 입주 물량이 많으면 집값이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2018, 19년 입주 물량 많았어요. 그래서 집값 올랐잖아요. 그건 뭐냐면 정책의 힘이에요. 실패라든지.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나 양도세 이런 부분들이 요즘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결정적으로 가격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면 사라고 해도 못 사는 거고요. 가격이 저렴하면 사지 말라고 해도 사는 겁니다. 그죠? 조금 더 나은 자기 집을 갖기 위해서 그 부분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거래량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3월 달에 한 6월 달에 10,000건 서울의 평균 거래량이 보통 6,000에서 6,200건이에요. 한 20년 정도 시계를 보면 그러면 6,000 미치면은 시장이 안정됐다고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은 6월 달 10,000건 찍었다가 627 대책 나오고 나서 3, 4천 건대로 확 줄었어요. 3분의 1 토막. 그랬다가 97 대책이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조금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저도 뭐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10월 달, 11월 달에 거래량이 또 늘어나요. 막 8천 건으로. 그러니까 10월 15일 날 11호 대책을 발표하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로 그냥 탁 다 묶어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11월 조금 버티는 것 같다. 12월 되니까 바로 12월 1월은 또 4천 건, 3천 건대로 또 줄어요. 그러면 정책이 중요하다는 게 나왔잖아요. 거래가 준다는 얘기는 그러면 입주 물량 부족하고는 조금 다른 변수잖아요. 그 정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또 1월 29일 129 대책 또 나왔잖아요. 6만 원. 네. 그리고 나와서 거래량이 급감을 했는데 대책이 또 나왔어요. 공급이 나온다는데. 그러면 좋은 자리란 말이에요. 자리가 너무 좋아요, 다들. 뭐 강남 한복판에도 있고. 근데 바로 입주하면 좋겠는데 이게 바로 안 되잖아요, 집이. 그거 예측을 해서 이제 시장을 봐야 되니까 그 와중에 이제 또 1월 25일이었죠. 25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 트위터에 깜짝 발언을 던지시는 바람에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 뒤죠. 25일 이후로 29일, 31일 연속적으로 한 6, 7개의 트위터를 올리는데 내용이 신박하기도 하고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처음엔 뭐 양도세 중과 종료를 하니까 매물 잠김 얘기가 나왔다가 저도 사실은 양도세 중과 종료를 100% 찬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좀 반만 줄이고 물건이 잠기지 않게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올 줄은 저도 생각 못했고 게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보유세에 대한 신호를 또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보름은 버텼어요. 1월 25일부터 2월 한 3일까지 버틴 저번 주말 있잖아요. 주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아시겠지만 여러분 역대 대통령 중에 해방 이후에 계곡에 그 닭찜 팔고 이런 분들 해방 이후에 계속 그게 무단 점유를 했는데 그걸 정리한 분이잖아요. 그분의 이력은 이미 있고 또 코스피 5천도 달성했고 뭔가 좀 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 건 한 가지가 있지. 당장 들어갈 집이 없어요. 이게 두 개의 변수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들이 계속 이제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는데 그게 좀 꺾였어요. 불과 이제 이 찍기 이틀 전부터 주말부터요. 아주 헬리오시티라고 아시죠? 송파. 거기가
매물만 지금 한 840건 됐을 거예요. 그날 820건이었는데 100건, 그러니까 99건이 타이틀이 부동산 가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급매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호가도 다 낮춰가지고. 네. 그리고 압구정은 10억 낮춘 매물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좀 다시 한번 봤어요. 압구정에 여러분 매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몇백 개씩 나옵니다. 단지마다. 한양 1차, 2차, 3차 막 쭉 있거든요. 현대 있고 막 200개, 300개씩 매물이 쏟아져요. 그러면 이게 뭐죠? 아, 이게 투자한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죠? 자기 집 살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투자하는 분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시효가 생기고 가격 왜곡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이제 시장이 지금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거래량은 급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호가가 낮아지면서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시간이 좀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를 가격을 낮추면 살 사람이 생기겠죠. 그렇죠. 가격 하락 효과가 이제 예측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말씀 주신 거래량이 급감해서 지금 관망세를 위한 숨고르기인지 하락의 전조인지, 저는 이제 하락이라고 표현 안 하고 조정, 정상화를 위한 조정의 시작인지라고 말씀드릴게요. 하락한 게 아니죠. 지금 얼마나 올랐는데 작년에 25억이던 아파트가 37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30억이면 이게 하락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이란 표현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섭섭하다고 말씀드리고, 정상화를 위한 이 바람이나 어떤 데이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개포주공 재건축해서 지은 개포 땡땡땡 아파트들 한 큰 단지들 몇 개 있잖아요. 좋은데 막 수영장도 그런데 거기도 작년 11월에 피크를 찍었는데 그게 지금 다 2, 3억씩 지금 낮춰져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매물이 계속 오를 것 같더니만. 왜? 작년에 뭐라 했어요? 올해 집값 폭등한다 그랬어요. 올해.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에 의해서 정책의 방향을 정해주니까 시장이 확실히 숨고르기보다는 이제 급매물이 확실히 늘어나고, 서울 매물의 말씀드리면 서울이 2022년, 23년에 매물 많을 때 아파트가 9만 건이나 팔려는 게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이게 쭉 줄어가지고 오세훈 시장을 제가 탓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생뚱맞게 아무 목적도 없이 그런 바람에 1년 동안 광풍이 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기레기님들이 막 기러기 날리면서 막 포모 현상 일으키고 그러면서 막 거래량도 폭증하고 가격은 1년 사이에 25억이 37억 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건이 엄청 나왔는데 호가도 낮아진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지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보고 있냐? 거래가 안 붙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인데도 낮췄는데도.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이거는 조정 국면의 장이 시작됐다. 그러면 호가를 더 낮춰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다주택자들이 세입자가 있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묶여가지고 이 세입자가 없어. 왜냐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묶으면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집을 새로 사는 사람들이, 무주택자들이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집이 있는데 임차 기한이 10개월 남았으면 이건 못 팔잖아요. 못 들어오니까.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또 매 땡땡 무슨 뭐 이런 쇼 이런 방송에 나가서 모르겠어요. 이걸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 팔고 싶어. 그렇죠. 근데 제도가 그걸 막아놨어. 네. 그럼 그건 테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걸 강력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2, 3일 뒤에 대통령이 그냥 공식선언으로 얘기를 하시고, 어제죠?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 대안까지 나왔어요. 그 대안을 정리해 드리면, 다주택자가 있는데 세입자가 있어서 못 판다 이러면 그 세입자가 만약에 1년 반 2년이 남았다 그러면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살 거 아니에요? 이 산 사람이 원래 6개월 내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임차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와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세입자 때문에 못 판다는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2년 뒤에 입주할 집을 막 사겠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가격을 좀 낮춰줘야 2년을 기다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이어질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거주 비거주란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주 비거주. 자, 비거주용 주택은 뭘 위해서 샀을까요, 사람들이? 앵커님이 보시기에. 투자.
그렇죠? 네. 여기서 웃긴 얘기 하나 드릴까요? 국토부 직원들하고 제가 회의를 하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비거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세 살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일단 집을 사두고 전세를 주고 내가 들어가려고 돈을 모아서 들어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국토부 직원들이 윤석열 정부 때 떠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거의 싸우다시피 얘기를 했어요. 그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지 않냐. 그 이상한 프레임으로 갭투기를 정상화하지 마라. 그게 대한민국 집값을 망친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라고 딱 하잖아요. 그럼 투자하면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많이. 우리가 마티즈 20년대 차를 타는 분하고 포르쉐를 모는 분하고 세금이 똑같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네. 세금이라는 거는 응능 부담의 원칙이라고, 여유가 네. 있으면 좀 더 내는 거고, 네. 여유가 없으면은 그 여유 있는 사람도 사업이 망할 경우엔 어려워지잖아요. 그때는 또 세금을 줄여주고 이렇게 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포르쉐를 모는 사람하고 마티즈 20년 된 거 모는 사람하고 세금이 같다 그러면 아무도 이거 정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도 실제 내가 살려고 하는 분하고, 그분은 들어가서 살면서 뭘 해요? 생산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로 사뒀어요. 생산적인 활동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시세 차익 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세금 좀 더 낸다고 무슨 일이 있어요?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측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보유세가 너무 적다 했는데, 그 실효세율이라고 그래요. 가치에 비해서 내는 세금 비율이 우리는 한 0.17% 돼요. 재산세, 보유세가. 근데 해외는 이거보다 한 1.5에서 2배 높아요. 그거 가야죠, 당연히. 그죠? 네. 근데 웃기게 어딜 다 물어보셔도, 내가 뭐 다른 방송에도 물어보거든요, 앵커님처럼. 비거주는 왜 샀을까요? 그러면 다 100%, 101%가 있다면 101%가 있는데 101%다 투자라고 얘기하셔. 네. 근데 정말 황당하게 국토부 직원은 거꾸로 얘기를 해. 이렇게 썩은 거예요, 국토부가. 그죠? 왜 이렇게 썩어왔을까요? 기득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소리를 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청년이 요새는 아시죠? 20세에서 45세. 아세요? 청년이 저희 때는 20세에서 30세였거든요. 네. 지금은 45세래요. 저쪽 지방 밑에 내려가면요, 거긴 청년을 아예 그 지자체에서 49세까지예요. 결혼을 못 하니까. 네. 지방도 집값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은 진짜 45세 맞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시는, 우리가 국민 주권 정부,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그럼 청년들이 이제는 소리를 내야 된다고 봐요. 그 내면은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락의 전조가 아니라 정상화의 전조는 시작됐고, 청년들이 대통령의 의지에 힘을 보태줘야 된다. 보태면 국토부하고 정부 내에도 또 수박들이 있어요, 기득권이. 그래서 보시면 국토부 뭐 관계자들 보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막 가서 꼴밤 때릴 정도로, 무슨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완전히 버벅버벅대요. 대통령 혼자 의지를 갖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서 청년들이, 또 청년들 자녀 뭐 2분이 있다? 성인이에요. 그러면 집값 내려가는 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댓글로 막 우리 현 대통령이 하는 부동산 정책을 지원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기러기님들 기사 나오면 거기다 거짓말 치지 마라. 거짓말이 90%예요, 제가 볼 때. 네. 그렇게 하시면 정상화의 전조가 쭉 이어져서 우리가 바라는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희망이 있는 부동산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최근 근데 이제 강남과 마용성 같은 핵심지는 신고가가 계속된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런 초양극화 현상이 2026년에도 계속 지속이 될지, 아니면은 비교적 다 오르는 갭매우기 현상이 지속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정확하게 시장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네. 2026년 들어오면서 이미 거래량이 막 줄면서 강남은 신고가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네.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아쉽게, 그러니까 슈퍼 A급이라고 그럴게요. 그러니까 강남인데 대단지구 신축, 이런 데들은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1월부터 사실은 다 2, 3억씩. 그리고 송파, 잠실, 엘리트 이쪽 지역들도
30막 5억 찍고 7억 호가 갔다가 요새 33억대예요. 네. 이미 내려왔다가 요번에 대통령이 이게 터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는 이미 고점 찍은 제일 앞서니까 성적이 1등 애들은 1등 성적으로 말하면 걔들은 성적이 지금 더 이상 못 가고 내려오고 있고 그 상황에서 중저가 주택 있잖아요. 너무 비싸서 못 가니까 중저가 주택 말씀하신 마용성하고 조금 싸잖아요 여기가. 근데 여기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여기도 그래서 신고가가 오르는 데가 어디냐면 마용성이고 강남이고 간에 강남 송파구에 여러분 장지동 마천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네. 같은 송파인데 좀 다른 송파라고 표현하기 좀 죄송하지만 같은 송파구인데 강남 쪽보다는 저쪽 경기도 쪽으로 더 붙어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쪽은 좀 저렴했단 말이에요. 걔들이 신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키 맞추게 한다고. 그래서 그거가 마치 강남 장지동 이렇게 하면 송파죠. 송파구 장지동 신고가 이렇게 되면 강남이 송파 뭐 다 계속 신고가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10억이던 게 11억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땐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아셔야 되고 그래서 초양극화가 실시된 건 이미 작년에 피크를 찍었고 올해 원래 입주 물량 부족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가도 보면 선반영이라고 있죠. 그렇죠. 호재 선반영 그런 것처럼 이미 선반영이 다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가만 놔둬도 약간 조정될 타임이었는데 이 자꾸 신고가 기사를 기레기들이 하도 싫으니까 네. 팩트에 대해서 대통령이 바쁘시니까 파악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국토부 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분들이 똑똑한 대안을 안 놓다 보니까 대통령이 드디어 칼을 뽑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힘을 더 받겠구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현상은 올해는 지속이 안 될 것 같다. 여기서 신고가 나오는 거는 바보 아니에요? 그걸 사는 사람이 누가 봐도 0꿀 2, 3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건 좀 아닐 것 같아요.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5월 9일이 끝났을 때 네. 그러면 양도세 중과가 유예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딱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물건이 나왔던 게 들어갈 수가 있죠. 이제 팔 수가 없으니까. 이 뒤에 대책을 마련할 건 뭐죠? 공급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신호를 주면 하반기도 이어질 텐데 공급 대책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던져놨는데 또 실무진들이 버벅버벅대고 똑바로 대책을 못 내놓으면 다시 또 한 번 상승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거품 수준이기 때문에 그 힘은 오래 못 갈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가를 밀어 올릴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2026년 전세 시장의 향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이 좀 가슴 아픈 한 구석인데요. 지금 뭐 그림에 나올지 모르지만 최근에 다주택자분들이 다 전세를 났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부가 강력하게 이렇게 신호를 주니까 이제 보유세도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많이 올랐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팔아야겠다라는 분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세입자분들 막 3천만 원, 5천만 원 주고 내보내고 그러니까 원래 전세 물건이 지금 매매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물건은 지금 늘었어요, 되게. 근데 전세 물건은 도리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전세 시장이 약간 상승 압력 요인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주택시장 가격만 지금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입자들, 임차인들의 전월세 안정대책은 사실 낼 타임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이거는 실수죠, 사실. 애초에 같이 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했었는데 이렇게 약간 결국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실무진들이 일을 안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제가 볼 때 대통령이 던진 안들과 이번에 뭐 대안들과 또 전월세 대책을 애초에 같이 대안을 갖고 한 번에 발표했으면 효과가 정말 컸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아마 준비를 할 것이고 실거주 예외 조항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요번에 발표한 다주택자 그 임차 기간을 인정해서 팔 수가 있으니까 실거주 예외 조항을 없애면 임차인들이 안정적이잖아요. 지금 자꾸 그 나가라 그러고 천 주고 뭐 이런 일이 이분들이 지금 전세 물건을 준다는 얘기는 근데 다행인 건 또 이분들이요 월세로 가세요. 똑똑하시져 가지고
뭐 아이기들 있고 학교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전세를 조금 비싸게 가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담합 세력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 틈을 노려가지고 전세 가격을 어느 일대는 공인중개사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다 같이 올려버려요. 이런 일도 감독원이 근데 이번에 출발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미리미리 다 이 사안들을 대책을 해서 한꺼번에 났어야 되는데 뒤늦게 지금 붙어. 그나마 좀 다행이죠. 예전에는 그것도 방치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해할 만한 것은 뭐냐면 이 전세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역풍이 불 수 있는 뭐 상한제 이런 걸 갑자기 던지면 역풍이 또 불 수가 있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그리고 공급이 따라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잘 정부가 효율적으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대안들의 나열들을 해준다라면 시장도 안정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요. 매매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전세로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근데 전세 가격 상승이 도를 넘어서면 매매 가격에 상방 압력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를 잘 조화해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정말 세밀하게 짜야 되는데 이번 정부는 그나마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하시니까 이 부분도 일시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하반기까지는 전세 가격이 상방 압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의 또 대책이 뭐가 있냐면 갱신권이 쓰는 분도 있고 또 좋은 주인도 많잖아요. 갱신권 쓰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임대료를 5% 이상 인상 안 하면 이 거주, 이번에 이제 토지거래가로 묶이고 다 이러다 보니까 거주 의무를 지켜야 양도세 감면을 받아요. 근데 그 거주 의무, 실거주 의무 2년을 유예해주는 조항이 거기 연결돼 있어요. 그럼 어떤 주인, 똑똑한 주인들은 그럼 나는 5% 이하로 올리고 그 혜택을 받아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시장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쓴다라면 좀 안정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이 보시는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2026년은 한마디로 정부의 손길에 따라, 정책에 따라 흑백 논리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극과 극으로 시장이 바뀔 겁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제가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시기도 그렇고 뭔가 세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제가 가끔 뭐 이렇게 뭐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이런데 그 VIP들 자산가들 강연을 가는데 그분들이 예전에 질문하고 틀려요. 강연 끝나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추진력, 행정 추진력을 너무 잘하니까 이번에 다르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무주택자 청년들만 힘을 합쳐주면 이거는 갈 수 있어요. 다 같이 행복하게. 그리고 자산가들은 이미 많이 벌었잖아요. 이런 부분 생각하신다라면 2026년 시장은 정부가 지금 힘을 내고 있고 정부 안에 그 실무진들의 수박들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수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감없이 비판을 해주면 대통령이 힘을 얻고 또 수박 아닌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좋은 제안을 낼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정말 기가 막힌 제안을 낸 공무원이 계시면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 월급이 똑같은데 대통령처럼, 대통령은 사실 특별한 분이잖아요. 좀 살아온 과정이 남들하고 좀 틀리시고 좀 여러 가지 경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또 국민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살아나셨잖아요. 막 검찰이 막 밀어붙이다가.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의식을 가지는데 충분한데 일반 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뭐 피해를 겪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잘 때우다가 퇴직하고 연금 받고 편하게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신념과 철학이 약하고.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깨워줘야 되는데 인센티브가 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좋은 제안을 내면 인센티브 막 2, 3억씩 주는 거 이런 거라도 좀 해주면 제가 볼 땐 정말 좋은 제안들이 공무원들이 맨날 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약간 트럼프 악동 때문에 악동이기도 하고 뭐 대통령이기도 한데 이 양반 때문에 지금 정신없잖아요. 전 세계가 없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 안에만 보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시장을 거의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 보유세에 대한 이제 그림이 이제 하반기에 발표될 것 같아요. 지방선거 결과가 결정적입니다. 지방선거 때 만약에 국민들이 갈려서
또 좀 제가 볼 때 조금 좋아하지 않는 개인적으로 그쪽의 분들이 당선이 많이 되면 이게 또 동력이 약간 약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저는 현재 집권 여당이 몇몇 분들은 자꾸 뭐 정치적으로 좀 사고를 일으켜서 문제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서 잘 가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힘을 실어주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 지자체에 그 인허가권이 있어요. 서울시도 뭐 용산에 10,000호, 8,000호, 6,000호 서울시장하고 싸우잖아요. 서울시장이 그냥 10,000호 그냥 오케이 하면 돼요. 왜 안 하죠? 청년들을 위해서 맨날 얘기하는데 이 지방선거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서울시장이 또 오세훈 시장이 또 됐다. 이러면 또 다 반대하면 이거 피곤해지는 거예요. 정부가 공급을 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판단되잖아요. 아 그러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국가를 위한 게 어떤 길인지를 본인의 그 투표권을 잘 선택하시면 그 결과는 이제 우리들이 책임지잖아요. 그 맡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지방선거 결과가 미리 앞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신호가 될 것이고 그 뒤에 수박들이 세력이 약해지면서 새로운 정책들이 진짜 좋은 게 나온다면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겪는 새로운 부동산 시장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의 큰 그림 함께 짚어봤는데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질문이 하나 남죠. 아, 네. 그래서 나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2부에서는 무주택자는 지금 사야 할지 1주택자는 갈아타야 할지 다주택자는 팔아야 할지 실제적인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